이 표는요, 태양광 에너지 자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가 지을 때는 먼저 자원 조사를 합니다. 자원 조사를 해가지고 태양광이 많이 그러니까 태양광 자원이 좋은 자리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야지 전력이 많이 나올 테니까 태양광 발전이 좋은 자리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별로 표시해 놨는데 이 자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좀 좋은 쪽에 속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약간 진한 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대충 한 1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500대는 자리는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런 데고 이런 데서는 태양광 전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미국으로 치면 이런 자리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사우디로 가면은 1500짜리는 없습니다. 1500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전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설치한 게 뭐 이런 데 설치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해봐야 반도 안 나옵니다. 전기가. 그러니까 안 맞는 곳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런 자리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다가 태양광을 막 깔았습니다. 뭐 원전 한기 줄이기 하면서, 그죠? 이런 자리에다 막 깔고 거기다가 아파트 외벽에다 막 붙였습니다. 태양광하고 수직이 돼야지 전력이 많이 나올 텐데 수직도 안 되게 막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 패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패널 만드는데 들어간 에너지만큼도 생산하지 못하고 수명이 끝납니다. 풍력입니다. 똑같이 풍력 자원 조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별표 있는 자리가 그 제주도 위쪽에 남해안 쪽에 이쪽이 한 7.5, 뭐 7 이 정도 됩니다. 풍속이.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영국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퍼런 데가 7.5입니다. 이런 데는 9 이렇게 갑니다. 뭐 이런 데는 12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볼 때는 야 너희는 풍력하지 마. 이런 데다가 왜 풍력을 설치하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양광하고 풍력 자원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막 TV 보다가 이제 뭐 불끈 열받는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제 그 한화라는 기업에서 이제 TV 광고를 하는데 저기 그 태양 쫙 거기서 불꽃이 팡팡 튀면서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쫙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광고를 보시는 30초 동안 온 인류가 24시간 동안 쓸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광고 보셨죠? 그거 보면 와 태양광 되게 좋은 건가 보다. 그 태양광 전기로 만드는데 돈 4배, 5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자원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전기로 만들었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완전 전 국민적 기만을 하고 있구나. 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그 발전 비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스 발전이 한국은 이렇게 비싸고 미국은 이렇게 쌉니다. 그죠? 왜 그러냐? 미국은 천연가스가 나오는 곳이고 우리나라 일본은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스는 가스값보다 액화, 기화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가스값보다 액화시키고 기화시키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가스를 액화시켜서 들어오죠. 미국 내에서는 그냥 기체 상태로 배관으로 도시가스 공급하듯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발전 비용이 우리가 훨씬 비싼 겁니다. 태양광 발전 비용 당연히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덜 비치니까 당연히 비싸죠. 이제 원자력 발전 비용은 우리나라가 또 제일 쌉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급망이 살아있고
뭐 건설 인력, 운영 인력 다 살아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 비용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가 가진 자원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기술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독일이 갈탄 발전소를 쓰는 이유는 석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광부하고 간호사 독일에 수출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석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독일은 굉장히 석탄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표를 보시면 이 우리나라는 태양광 가스는 좀 덜하고 원자력 많이 해야 되겠나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재생에너지가 대세다. 이거는 뭐 패션도 아니고 이거 대세론 이런 것들은 그건 정치적인 얘기들이고 그 자연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석탄의 온실가스, 그다음에 가스의 온실가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진한 색은 뭐냐면 직접 배출하는 양입니다.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양이고 여기 약간 옥색으로 나오는 얘기는 간접 배출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을 하다 보면 가스가 조금씩 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셉니다. 뭐 그 LNG 선에서도 가스가 좀 셉니다. 근데 불행히도 CO2만 우리가 온실가스인 줄 알고 있는데 메탄, CH4도 온실가스입니다. 근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효과가 30배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은 조금만 누설되더라도 이산화탄소 그거에 30배만큼 누설된 거랑 똑같은 온실가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는 석탄을 퇴출하고 그 자리에다 온실가스를 쓰겠다는 건데 이런 그림을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왜 돈 들여가지고 석탄 없애고 LNG 집어넣느냐? 그냥 석탄 떼는 거나 똑같은데, 그죠? 뭐 원자력은 뭐 굉장히 작죠. 여기 보시면 뭐 가격이 좀 그때그때 틀리지만 이제 한전이 공급하는 가격은 이렇습니다. 원자력은 60원, 석탄은 한 80원, LNG는 한 120원, 재생에너지는 한 200원 이 정도에 한전이 삽니다. 그래서 110원 정도의 국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받은 전기는 한전 입장에서 보면 50원 이익이 남는 거고 석탄은 이제 한 30원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다음에 LNG는 한 10원 손해나고 재생에너지는 좀 많이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과 석탄에서 이문을 남겨서 LNG하고 재생에너지에다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 탈석탄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60원, 80원짜리가 없어지면 전기값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뭐 거짓말은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당분간은 올라가지 않는다. 예, 뭐 현 정부 내에서는 올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정말 탈원전 정책이 돼서 석탄 다 없어지고 원자력 다 없어진 다음에 전기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지 다음 달에 전기값 얼마 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닌데 자꾸 이제 답변을 우회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넷제로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2050년까지.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전기에서 뭐 재생에너지가 얼마고 원자력이 몇 프로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력 부분에서도 탄소 중립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전력 부문에서 사용된 에너지의 양이 44.8백만 TOE입니다. TOE라는 건 석유 환산톤입니다. 석유를 환산했을 때 이만큼이다. 전력
에너지 사용량이 44.800만 TO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의 휘발유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양이 186.600만 TO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까지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줘야지만 탄소 중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운송 부분입니다.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런 걸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안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 하면 그 전기는 어떻게 생산됐느냐, 그 수소는 어떻게 생산됐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으로 생산을 했다.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메탄을 써서 생산을 했다. 이산화탄소 다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깨끗하고 수소 자동차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뭘로 만들었느냐, 그 수소를 뭘로 만들었느냐까지 미쳐야 됩니다. 생각이. 그래서 원자력을 통해서 그 전기도 만들고 원자력을 통해서 그 수소도 만들어야지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전기와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온난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정말 다가오는 문제라면 다가온 거죠. 왜냐? 지금 귤 경남 남해안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엔 제주도만 나오던 것듯이. 그죠? 그 다음에 동태 이런 거 잘 안 잡히죠. 명태 이런 거 잘 안 잡히죠. 다 달라졌습니다. 기후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기후온난화는 왔습니다. 근데 기후온난화가 1도, 2도가 뭔 차이냐 싶지만 1도, 2도가 여름철에 32도랑 34도가 다르죠. 34도랑 36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1도, 2도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람한테는. 근데 기후온난화가 이렇게 왔다면 정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이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난 원자력은 싫다. 이건 좀 이상한 거다.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환경적 비관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해,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자연 동물들의 멸종, 그 다음에 우리가 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버린 것이 해양 생물에 유입돼 가지고 생선이 그걸 먹고 다시 그것이 식탁에까지 올라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면 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날까? 지금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수명이 50세밖에 안 됐어요. 평균 연령이. 수명이. 근데 지금 80세가 넘어가요. 오히려 지금은 수명이 더 늘는 것보다 걱정이 뭐냐면 치매 걸리기 전엔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수명이 왜 늘어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친환경 제품은 비싸도 사줍니다. 그죠? 비싸도. 환경을 사랑하니까. 근데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품의 가격이라는 건 거기에 투입된 자원, 그 다음에 나누기 생산량, 그럼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자원 투입이 많았는데 더 비싼 게 어떻게 친환경적이냐? 싸야죠. 재생 종이가 그냥 펄프 종이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 재생에너지가 재생을 했으면 그냥 갖다 쓴 게 아니고 재생을 했으면 더 싸야지. 왜 그게 더 비싸냐? 그건 뭐냐면 이상한 재생을 한 겁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재생하지 않아야 될 걸 재생을 한 겁니다. 또 GMO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GMO 덕분에 풍요롭게 먹고 살고 있지만 혹시 쟤네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냐 굉장히 걱정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우리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조금 일하고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과거 분들은 뚱뚱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살 빼는 게 관건이죠.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TV에서 이제 썩는 플라스틱 비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건가 보다. 불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썩는다는 게 천천히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행정학과 교수님이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검토해달라 그러는데 1번 질문이 이거였어요. 원자력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없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막 화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식한 질문이 어딨냐.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지. 전기는 필요하니까 원자력이 좋으냐 석탄이 좋으냐, 원자력이 좋으냐 태양광이 좋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원자력 하나만 놓고 있었으면 좋겠느냐 없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냐. 전기를 안 쓸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석탄 발전소를 보면은 석탄, 이산화탄소 나오고 공해물질 나오고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실은 저 석탄이 안 탔으면 나는 뭘 떼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숲 대신에 뗀 겁니다. 보통 과거에 4대 문명 발상지가 거의 대부분 지금 폐허예요. 왜냐하면 숲을 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저렇게 파란 숲을 잘라가지고 뗄 거냐, 아니면 저 먼 나라에 가서 죽은 나무, 석탄을 갖다 뗄 거냐. 석탄 발전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석탄 발전소 하나만 딱 보고 저 공해 나오지. 우리가 비 오는 날 창밖 바라보면은 평안하고 행복하죠. 근데 비 맞으면서 비를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볼 때 항상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런 건 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 환경이냐 개발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환경이다. 환경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도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차는 큰 거 써야죠. 옷도 몇 벌 있어야 되죠. 명품 사야죠. 해외여행 해야죠. 다 집도 멀쩡한 집 다 몇 년에 한 번씩 갈아가지고 마루도 새로 깔고 다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친환경 세제 같은 거 하나 쓰면서 나는 환경적인 사람이라고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컵라면 이런 거 보면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왔다. 그러면 안 쓰자. 불매운동 나옵니다. 근데 과학적인 생각은 컵라면 한 그릇 먹었을 때 환경 호르몬을 내가 얼마만큼 섭취되느냐, 그게 얼마만큼 배출되고 나한테 얼마만큼 축적되느냐, 1년에 내가 컵라면 몇 개 먹느냐, 그러면 축적되는 양이 나쁜 효과가 발현되는 것보다 높으냐 낮으냐. 충분히 낮다. 그럼 먹어도 되는 겁니다. 양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안 된다. 불매운동. 그러면 이제 그 컵라면 회사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며칠 후에 저희는 용기를 바꿨습니다. 컵라면 용기를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진실이 과학적 진실을 이기는 순간인 거죠. 네. 과연 우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 태도로 기후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장면은 이제 서 데이빗 킹이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토니 블레어 시절에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1시간 동안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TV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방영이 못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은 풍력을 기반으로 하고 백업을 예비 전력을 원자력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기한을 하셨고 이 이후에 총리가 5번 바꾸겠죠. 토니 블레어 이후에 노동당인데 보수당, 연합당 여섯 명 바뀐 동안도 그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UN IPCC에서 기후온난화를 1.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2점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권고를 했죠. 요즘 아리백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제품 생산하는데 100% 쓰자. 근데 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절감을 동일시합니다. 실은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그 중에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목표가 도치된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제가 조선일보에다 쓴 글 중에 뭐 환경단체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공급의 꼴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꼴찌면 어떠냐?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 걸로 등수를 매겨야지 어떻게 재생에너지 공급한 걸로 등수를 매기느냐. 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좋은 수단도 아니라는 걸 보여드렸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4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게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4대 정책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리 협약을 재가입하고 미국이 리더십을 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클린 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청정 에너지, 깨끗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클린 에너지란 단어는 원자력을 포함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클린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라고 그러면 그냥 깨끗한 거다 이게 아니고 전문 용어입니다. 원자력을 포함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게 클린 에너지입니다. 그 정책을 읽어보면 솔라, 윈드 이런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리뉴어블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리뉴어블 하이드로젠 했고 하이드로젠을 수식하는 단어로 한 번 나옵니다. 그린 뉴딜 이런 말 나오지도 않습니다. 원자력은 한 번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뉴클리어라는 말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job creation, 그 다음에 미국산, 이런 종류로 나옵니다.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을 늘리는 거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미국이 리더십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후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후 정상들을,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을 모아놓고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각국의 목표를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프로 줄이겠다, 몇 프로 줄이겠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연내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유엔에다가 보고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외교 참사죠. 미국 대통령이 4대 정책으로 하나로 내세우면서 리더십을 취하겠다라고 홈페이지에다 써놨는데 우리나라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 그린 뉴딜 별걸 다 했는데 왜 아직 수치가 없냐고요. 뭐 이상한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영국, UN, 그 다음에 최근 유럽도 녹색 탁소너미에다가 원자력을 집어넣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후온난화에 대처한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원자력은 빼고 생각한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제가 옛날에 과학 공부 가르치다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여자친구가 문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 걔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여자친구는 계속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쫑 난 거죠. 걔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없이는 이산화탄소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UAE에다가 공급한 우리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최근에 이제 4월 초순에 이제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상업운전이 딱 들어가면서 바라카 원전에서 첫 번째로 신문에 타이틀로 내건 게 뭐냐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바른 스텝에 들어섰다라는 게 첫 번째 단어, 키워드입니다. 바라카에서 원전을 떼는 거에 대해서 바라카 정부, UAE 정부가 얘기하는 게 기후 온난화를 위해서 첫 번째 올바른 스텝을 디딘 게 바라카 원전이다. 자,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부터 먼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예컨대 무슨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철강 회사를 갖다가 문 닫으면 철강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강 회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구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안 줄은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국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해서 다른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생에너지와 이 최근 논란이 되는 원자력에 대해서 저희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 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궁금히 여기던 것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 이 ESG가 한참 대세인데 그 ESG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리백이라는 것도 있고 ESG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 하는 것들이고요. ESG는 뭐 Environment Safe Governance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저는 강요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도덕과 법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사성이 바르지 않다고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도덕이죠. 인사성이라는 거. 근데 뭐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덕과 범죄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좋은 운동입니다. 정신적으로 좋은 운동인데 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나라한테 그걸 갖다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데도 안 쓰는 나라 이런 것도 강요해죠.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인도에서 아주 어린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카페트를 만들고 그 카페트 굉장히 값싼 카페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싼 카페트는 안 쓰겠다. 비싸더라도 그 카페트는 안 쓰겠다라는 운동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써가지고 제품 생산을 시키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 노동은 안 시키면 그만인데 재생에너지는 안 나오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리백이라는 건 절대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아리백이 아니라 그냥 국가적으로 기후정상회의 이런 데서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얼만큼 배출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각 기업들한테 이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강요를 할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1년 동안은 그냥 그 명목상 따라가는 것처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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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공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생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건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내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 줄을 알거든요. 네. 관리가. 네네. 지금 원자력이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사자는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한수원이 한 10,000명 조금 넘어가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한 2,000명, 예. 뭐 대학 교수는 뭐 한 200명, 예. 그리고 좀 기타 조그만 회사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나는 장사꾼이다 보니까 사람은 이해관계로 내가 세력 싸움이거든요. 이 세력 싸움을 지금 원자력을 하시는 분이 우리 박권 사장이 22회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선전을 하고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학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말씀이 어려운데 우리 정 박사님이 하시는 말은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하시네요. 대단히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주변에 이 원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성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성이거든요. 경제성이 어떻고 안정성이 어떻고 산업의 이거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뭐 폐기화되는 그런 것을 이게 안전성 때문에 나면 죽는다는 거고 내가 옛날에 그 체르노빌이 터졌을 적에 사상된 숫자가 5만 명으로 내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나는 생물학이기 때문에 왜 죽냐면 지금 죽은 사람 43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유전적인 그 돌연변이를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를 입는다는 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게 각인이 돼가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정 박사님이나 여기에 2만 명 정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선전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심리전에서 이기고 심리전에서 우리가 이 세력을 확보해야만이 원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꼭 그 선전전과 심리전을 2만 명이 우리 전 5,400만을 설득할 수 있도록 좀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이 세력 확대를 좀 위해서 선전전을 좀 더 강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권 사장도 마찬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앉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예컨대 이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자손들한테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자,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면 돌연변이나 후유증은 이미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돌연변이나 후유증이 30년 동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다음에 5만 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은 그 악성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방사선 받은 사람 없고 방사성에 노출된 해산물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최근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방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들 많이 합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 앞으로 2년 후부터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벌써 수산물이 안 팔립니다. 아직 방류 안 했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중앙일보에다 글을 썼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과학적인 접근은 뭐냐면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총량이 얼만큼이냐, 그 다음에 배출하겠다고 있는 거의 농도는 얼만큼이냐, 배출 제한치는 얼만큼이냐, 배출 제한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일본 배출 제한치랑 우리나라랑 배출 제한치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과학적인 논의고, 사회적인 논의는 일본은 나쁜 나라다, 못 믿겠다, 왜 일본은 우리 정부에다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IAEA 미국에다만 제공을 하느냐 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논의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지난 4년 동안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과학적 진실은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적 진실은 많은 사람이 믿는 게 진실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아니 어떻게 진실이 따로 있지, 많은 사람이 믿는 게 왜 진실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회적 진실이 맞는 게 있구나.
예컨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뽑으니까. 뭐 많은 사람이 앞으로 배터리가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배터리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진실이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 진실이 있고 사회적 진실이 있는데 과학적 진실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 사회적 진실이었던 겁니다. 갈릴레오를 막 찍어 눌렀을 때, 그 사제가 지동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뭐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봐야 세상은 달라질 건 없고, 그냥 그 사회적인 혼란만 일으킬 거니까 그냥 천동설로 가자. 그것이 사회적 진실이었는데, 아마도 그 사회적 진실이라는 건 시간이 길고 호흡이 길면은 안 되고, 단기간 동안만 통하는 진실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제가 실은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에서 이제 저희가 105분 동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도 만들고 설득도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었던 게 뭐냐면, 오늘은 주로 이제 이겁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쪽으로 갔는데, 그때는 정말 105분간의 설득할 시간을 가지고 이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뭘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이런 걸로 알고 있죠? 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알고 있죠? 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이걸 갖다가 깨워드리는 쪽으로 많이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뭘 알려드려도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원자력 위험하다라는 쪽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상식으로부터 다시 추론해보면 지금 선동적인 진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마치 그 일정입니다.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 일본 후쿠시마 나서 이제 방사선 오염됐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요 오른쪽에 그 막대기가 있는데 2,500 정도 되는 자리가 노란 자리입니다. 2,500이 기준치입니다. 아까 말한 허용치가 있고 기준치 1%라고 그랬죠. 1%. 기준치가 2,500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아래쪽에 있는 건 오염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실어 놓으니까 겁먹었죠. 여기 후쿠시마 근처부터 조그만 콩알 만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돼 있죠. 그 안에 빨간색이라는 건 더 조그맣고, 나머지 파란색,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건 오염이 안 된 겁니다. 2,500이 기준치니까.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먹죠. 심지어는 이 그림 작성한 교수가 자기 논문 잘못됐다, 나중에 했고 철회를 했는데 아직도 환경단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은 알뜰 신잡에 나온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 장면이라고 나온 거 제가 캡처한 겁니다. 알뜰 신잡.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은 네모납니다. 하늘색이고 이렇게 동그랗지도 않고 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코스모 오일이라고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 날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코스모 오일이라는 정유회사에서 불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후쿠시마 하면 이 사진 나옵니다. 자, 막 처참하죠. 차가 올라가 있고 건물 다 폐허됐고 저 마을이 완전 곤죽이 됐죠. 이거 방사선이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쓰나미가 일으킨 일입니다. 이거 동일본 대지진에서 오나가와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근데 오나가와 원전은 높이 설치했기 때문에 발전소는 정지하고 안전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오른쪽 장면은 뭐냐면 아까 그 처참하게 된 동네가 후쿠시마 가지고 오나가와입니다. 오나가와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피해가지고 3개월 동안 살았어요. 가장 안전한 시설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경주 지진 났을 때 뭐 지진 나면 원자력 발전소 어떻게 하느냐,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다. 경주 지진을 리마인드해서 보시면 발전소엔 지진계가 따로 있구나. 이 발전소에 지진이 얼마 나오면 어떻게 하고 얼마 나오면 어떻게 하는 매뉴얼이 벌써 있었구나. 지진 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에 피해는 하나도 없었구나. 그다음에 운전수들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휴가 갔던 사람들까지 다 원자력 발전소에 지진 나니까 들어왔었다. 한수원 직원들이 그런 것들이 다 입증된 겁니다. 이거는 그 구글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오나가와 NPP 치면은 다 나오는 사진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다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그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로 대피해 오고, 거기 그 발전소장님들이 발전소 돌리는 것보다 식량 준비하는데 더 많은 애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소 경납용기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경납용기가 얼마나 튼튼하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1.2m짜리인데, 팬텀기 800km짜리로, 킬로미터로 충돌을 했을 때 6cm 먹었습니다. 120cm 중에서 6cm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팬텀기 조그만데, 여객기로 하면은 더 많이 먹을 거 아니냐. 근데 실은, 이게,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지만, 박구원 사장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엔진의 가운데 축 있잖아요. 축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체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말랑말랑한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항기로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엔진 4개짜리 걔가 때리는 충격량이 큰 거지 몸체가 때리는 충격량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트 엔진은 팬텀기나 똑같습니다. 사용해결료 비용 포함 안 됐다 그러는데 다 포함돼 있고 원전 해체 비용 빼놓고는 다 세계 최대 비용으로 돼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게 있는데 제일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빈곤입니다. 빈곤. 가난한 거죠. 그다음에 브레이크도 오늘 남자로 태어나면 7.5년 줄입니다. 흡연하고 과체중 이러면 이제 또 줄고요. 겹치면 또 더 줄겠죠. 운전해도 이제 7개월 수명 감소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원전 지역 거주하는 거는 1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근데 검색해 보시면 YTN하고 경향신문에 11월 달인가 나온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 그 헤드라인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저는 2018년서부터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에 마구 방류했던 양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 1%도 안 됩니다. 예. 마구 방류했던 것도 검출이 안 됐는데 그거에 1%도 안 됩니다. 자, 근데 그 뉴스를 보고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면 30%는 배출 기준 이하란 얘기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YTN하고 경향신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라고 헤드라인이 나오면 30%는 배출 기준 미만이네. 30%는 지금 당장 내보내도 되겠네. 라고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소주 반병 남았는지 반병을 먹어버렸는지 해서 우리는 뒤집어 볼 줄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건 후쿠시마에서 일본은 배출 기준치가 4만 베크렐/리터입니다. 방사선량이 4만.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4만. 우리나라는 6만입니다. 그런데 배출하겠다는 양은 1,500 베크렐로 줄여서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WHO의 음영수 기준이 만입니다. 만. 그러니까 마셔도 되는 수준보다 낮게 배출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후부터 30년간. 근데 벌써 해산물이 안 팔려요.
뭐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겠지만 라던 침대 난리 났었죠. 뭐 수거한다 그래갖고 이제 택배 차량이 거부하는 바람에 애만 우체국 차량 동원되고 수거했죠. 산처럼 쌓아놨죠. 2020년 1월 3일 서부지검 대진침대 무혐의 결론. 기소 안 했습니다. 아예 기소를 안 했습니다. 무혐의.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정신적 피해 패소했습니다. 그 라돈 침대에다가 이제 방사물질을 도포해가지고 이제 그 방사선이 나온 걸 갖다가 음이온이라 그랬죠. 유사과학입니다. 음이온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게 조금만 벗어나도 되는 방사선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베개만 베고 시트만 깔고 베개만 베도 굉장히 낮은 양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늘 보고 자도 굉장히 낮은 양인데 저거를 시트도 없이 고개를 침대에다 쳐박고 하루에 10시간 자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다. 이거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아예 기소를 안 했어요. 기소를. 이 정부의 기조에 맞췄겠죠. 네, 고맙습니다. 질문 저는 시간 많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